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가 끝나고 원래대로 돌아간 첫날인 어제 전국 기름값이 올랐습니다. 서울 휘발유 값은 1,600원을 넘었습니다. 바뀐 것은 기름값뿐만이 아닙니다. 어제부터 자동차 번호 체계가 7자리에서 8자리로 개편됐는데요. 아직도 대규모 민간 시설들의 8자리 번호판 인식 시스템이 업데이트되지 않아 주차장 대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희대 글로벌 미래교육원 권혁중 외래교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교수님, 어제 이제 서울 휘발유 값이 1,600원 넘었다고 하는데 이게 네네. 뭐 서울만 그런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아무래도 지난해 11월 6일부터 네. 8월 31일까지 유류세 인하 조치가 됐었습니다. 네. 이제 이게 끝이 났고요. 끝난 이후에 첫날에 바로 어제였습니다. 그래서 어제 기준으로 이제 본다 그러면은 평균적으로 이제 전국 휘발유 가격 리터당 1,508원이었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1,614원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는 1,600원이 넘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고, 경유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리터당 전국 평균 한 1,462원이 됐었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1,473원이 됐었습니다. 여기까지 본다면은 우리 동네 주유소 이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던데 좀 틀리네? 그렇죠. 라고 볼 수가 그렇게 있겠는데 생각할 수도 있죠. 사실 조금 주유소마다 좀 다르고요. 네. 그다음에 기름값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점차적으로 오를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LPG 같은 경우에는 전국 평균 킬로그램당 이제 785원이었는데 서울은 오히려 그 전날보다 조금 더 낮아졌습니다. 떨어졌네요. 예, 오히려 떨어졌고요. 한 0.14원 이제 인하가 됐는데, 그런 이유로는 이제 LPG 공급업체죠. 이 원이 말 그대로 좀 인하 조치를 했습니다. 소비자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게 조금 가격에 적용되다 보니까 오히려 LPG 가격이 조금 더 인하되는 어떤 효과가 났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유류세를 인하되다 보니까, 이걸 종료되다 보니까 좀 네네. 변화의 틀이 좀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본다면은 계속적으로 오른다. 오를 것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유류세를 인하했던 그 10개월간의 효과는 좀 있었습니까? 제한적인 효과는 좀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거든요. 제한적이요? 네, 제한적인 효과. 왜 그러냐면 유류세 인하 조치가 있기 전까지는 사실 유류 소비가 한 2% 정도, 3% 정도였습니다. 인상률이. 계속 오르는데, 근데 유류세가 인하된 이후부터는 사실 이런 유류 소비의 증가세가 한 5에서 6% 됐거든요. 그러니까 기름을 많이 썼다는 얘기는 그렇네요. 경제에 어떤 활력이 좀 됐었다는 예로 우리가 의미를 해석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한적이지만 어느 정도 우리나라의 경제에 영향을 미쳤다. 근데 단점도 있었습니다. 바로 물가였죠, 사실. 그러니까 물가가 계속적으로 지금 반년 넘게 저물가 기조로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장도 안 되고 그다음에 저물가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 뭐 디플레이션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 시장에서 굉장히 물가에 대한 고민이 큽니다. 근데 통계청에서 항상 얘기한 게 있었어요. 이게 물가가 왜 이렇게 낮냐 했을 때 사실 아무래도 수요 측면은 아니다. 이게 수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정부의 어떤 정책 때문에 사실 좀 저물가가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 정부의 당시 말입니다. 네네. 그런 거에는 결국에는 말 그대로 문재인 케어도 분명히 한몫을 차지할 수 있겠고요. 대표적인 게 유류세 인하 때문에 네. 사실 저물가 기조가 계속 유지됐다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물가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굉장히 조금 정부의 어떤 정책을 좀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시장에서는 어떻게 봤냐면 과연 유류세 인하 조치를 이제는 끝낼까? 그쵸. 왜냐하면 소비가 워낙 안 되다 보니까 더더욱 이제 세수를 이제 투입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인하 조치를 끝냈단 말이죠. 그다음에 또 어제 이제 홍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상한제, 오늘도 뉴스에 나왔지만 상한제에 네. 대해서 이제 아직 확정된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분위기가 뉘앙스가 시장 좀 친화적으로 좀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어떤 느낌을 좀 읽을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번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유류세 인하 조치라든지 아니면 이제 상한제, 이런 부분도 아마 정부가 조금 변하는 게 아닌가, 이런 어떤 시장에서 좀 읽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유류세 인하 조치를 종료하면서 정부에게 왜 종료하는 거냐, 연장하지 않냐라고 네네. 했을 때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국제 유가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네네. 것이었는데, 네네. 그러면 유가가 나중에 다시 또 변화가 있어서 폭등하면 그때 또 인하 조치 할까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사실 그렇지는 않고요. 사실 유가가 이제 변동폭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올랐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터보 텍사스유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야냐면 한 40에서 65달러 수준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방까지 제가 봐왔던 게 현지 시간이죠. 미국 네. 현지 시간으로 30일 기준으로 봤을 때 55달러였거든요.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한 이유로는 역시 뭐 미중 간의 무역 분쟁도 있겠지만은 이제 터보 텍사스유 가격이 굉장히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한 50달러 정도에서 움직이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분간 뭐 변동성이 크진 않을 것이다. 변수가 두 가지가 있죠. 역시나 미중과의 무역 전쟁. 그렇죠. 지금도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사실 서로 이제 보복 관세 매기로 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문제도 분명히 변수로 작용하고요. 네. 두 번째는 미국 대선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싸게 가야죠.
계속적으로 저유가로 가야지만 사실 표심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 정책이 계속적으로 이런 하향 안정화 추세로 계속 갈 것이다라는 게 이제 글로벌 시장의 시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기름값이 오르면서 이제 소비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그렇죠. 조금이라도 좀 기름을 싸게 넣을 수 있는 방법이 네, 있을까 하는 건데 뭐 네. 어떤 팁이 있을까요? 팁이 있습니다. 알려주세요. 예, 첫 번째로는 역시 자주 가는 데를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싼 데를 찾아다니는 게 오히려 더 기름값이 더 든다. 이런 어떤 보고서도 나올 정도로 가면서 기름을 또 예, 쓰니까요. 가면서 쓰기 때문에 네. 그래서 가던 곳에 아니면 집 근처로 가는 게 낫다. 두 번째로는 또한 오피넷을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피넷 같은 육가정보 경우에는 시스템. 뭐가 있냐면은 경로별, 지역별, 그다음에 불법업소 이게 다 나옵니다.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보면서 내가 자주 가는 곳에 있다면, 그러니까 경로별 탐색을 하셔갖고요. 자주 가는 곳에 싼 곳이 있다면 이제 들려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어차피 자주 가는 곳이니까. 그래서 오피넷을 좀 활용하시는 게 기름을 조금 싸게 내는 방법 중에 하나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꼼꼼히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어제부터 자동차 번호 체계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네네. 7자리에서 8자리로 바뀌었다는데 네. 어떻게 바뀌었다는 건가요? 이게 자가용이라든지 렌터카가 신규 등록했을 때 이제는 7자리에서 8자리로 나오고요. 신규 등록이요? 예, 신규 등록이죠. 그다음에 이제 승합차나 화물차는 그대로 7자리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죠. 지난해 말 자동차 등록 대수가 2,300만 대였거든요. 더 이상 이제 뭐 번호판 줄 수가 없습니다. 포화 상태네요.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8자리로 된다 그러면 신규로 한 2억 1천만 개의 신규 번호판이 생기거든요. 지금 반영구적으로 쓸 그림 수 나오는 있죠. 것처럼 8자리가 네네네, 되는군요. 저렇게 쓸 수 있죠. 그러니까 저게 이제는 사실 이게 재규 반사식 번호판이거든요. 앞에 이제 홀로그램 있는 거. 예. 요거는 이제 기술 개발이 아주 덜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2020년부터 시행이 되고요. 기존에 우리가 썼던 거 7자리 형태로 돼 있는 거. 그러니까 예. 저거죠. 예, 가운데 있는 거. 저게 이제는 페인트식 번호판인데 이게 실제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2019년 9월부터. 그래서 저렇게 이제 나올 것이고 아마 지금부터 이제 발급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꽤. 네네. 오늘부터 해서 9월 1일부터 신규 등록 자동차의 대상으로 안해서 이제 이게 8자리가 신규 등록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그러면은 기존의 분들은 뭐 번호판을 바꾸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사실 이게 조금 네티즌상에서 논란이 있어요. 사실 번호로 따지면은 자동차 등록령 제24제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기존 번호판이 갖고 있는데 내가 만약 희망한다 그러면 바꿀 수가 있다.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신규했을 때 네 가지 빠집니다. 첫 번째 내가 정말 신규했을 때 아니면 뭐 중고차를 샀는데 내가 양수받는 입장에서 번호판을 또 바꾸고 싶을 때 아까 금방 얘기했듯이 세 번째로는 자동차 등록령 제24조에 있는 내가 희망해서 바꿀 때 그러니까 네 번째로는 그런 게 있어요. 범죄 예방 차원이라든지 아니면 범죄 수사를 위해서 번호판을 네. 바꿀 때 이게 이제 사실 신규 등록에 빠지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라면 사실 이제는 번호판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좀 확실히 팩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새 번호판을 인식하지 못하는 민간 주차장이 네. 10곳 중 3곳이나 된다라고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주차장 대란이 우려된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네, 어떤가요? 주차장 대란이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전국적은 아니고요. 사실 서울 시내에서만 조금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국토부 한 17개 시도지사에서 좀 이제 검사를 했는데 네. 사실 된 곳이 한 87% 정도만 업데이트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좀 안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본다면은 우리가 헬로시티죠. 송파에 있는 헬로시티 대단지라든지 아니면 엘스 아파트 아니면은 뭐 고덕 힐스테이트 이런 데 가보면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됐다고 나와요. 근데 아마 거기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워낙 넓어갖고요. 그렇죠. 동도 못 엄청 찾고요. 넓죠, 그래서 맞습니다. 출구를 못 찾아요. 네네네. 그 정도로 대단지고 S 같은 경우에는 주차 면대수가 7,700면대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대단지에 어마어마한 주차길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데가 만약에 업데이트가 안 됐다. 사실 이거는 좀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고요. 또한 김포공항 롯데몰이 있어요. 거기 가보면 롯데몰 같은 경우는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됐다고 해요. 거기에도 주차 대수로 보면 7,000면대거든요. 그러니까 네. 어마어마한 큰 주차장인데도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빨리 해결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추석 전까지는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아마 이게 이슈가 언론에 이제 보도가 됐기 때문에 네네. 아마 발빠르게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또 앞으로 이 상장 주식이나 채권 같은 걸 거래할 때 네네. 종이 안 쓰고 이제 실물 없어진다던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전자증권 제도인데 아마 뉴스나 아니면은 뭐 홍보 매체 통해서 네, 정말 맞아요. 많이 계속 하더라고요. 접했을 거예요. 네. 근데 사실 뭐 봤을 때 나는 종이증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예, 당연하죠. 사실 뭐 증권회사를 통해서 이제 거 트레이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나라의 법에 의하면 당연히 이제는 뭐 주식이라든지 채권 같은 경우는 종이 증권을 발행하게 돼 있습니다. 네.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결국에는 예탁이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한국예탁결제원에 이게 내가 보이진 않지만 증권회사 알아서 예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종이증권이 있어요. 네. 그리고 저도 예전에 기억나는 게 저희 아버님이 그 당시에는 포항이었나요? 아무튼 그 종이증권을 이렇게 이만한 걸 갖고 계시는 것도 아직 기억이 남거든요.
그거 남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사라지는 거죠. 예, 종이증권은 더 이상 거래가 안 된다. 말 그대로 담보도 목적도 될 수 없고 투자의 목적도 될 수 없고 무엇보다 권리 행사 못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이증권을 전자증권으로 바꿔라는 게 이번 기본 취지고요. 그럼 그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나는 어차피 이제 트레이드를 할 때, 거래를 할 때 기본적으로 나는 이게 회사를 맡겨서 주식회사에 맡겨서 날 했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알아서 이건 전환이 되기 때문에 굳이 걱정할 필요 없이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장롱 속에 종이증권 갖고 계신 분들이 네. 생각보다 꽤 되세요. 그래요? 그거 예.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장롱 속에 종이증권가 있으면 무조건 바꾸셔야 됩니다. 빨리 언제까지 바꿔야 바꿔야 되느냐? 네. 9월 11일 전까지. 그러니까 9월 추석 11일? 연휴가 시기되기 전까지는 바꾸셔야지만 사실 이게 전자증권으로서의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꼭 9월 11일 이전까지는 꼭 가셔서 바꾸셔야 되는데 그럼 그럴 거예요. 어디 가서 바꾸나요? 결제원이 있고요. 네. 예탁 결제원이 있고 그다음에 KB 하나은행, 그다음에 KB 국민은행 이 세 군데거든요. 대행 회사가. 이 세 개 회사에 가셔서 바꾸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권혁준 외래 교수와 9월부터 달라지는 것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